공간이 모든 사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듯이 또한 고요 없이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 존재의 중요한 본질인 형상 없는 차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단어가 잘못 사용되어 오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그 차원을 신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순수한 있음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순수한 있음은 사물의 존재에 앞선다. 사물의 존재는 형상, 내용물, 일어나는 것이다. 사물과 사건, 생명의 전면에 있고 순수한 있음은 이른바 생명의 배경에 있다. 자, 생명의 전면, 생명의 배경, 바다를 생명의 전면이라고, 바다를 생명의 배경이라고 해야겠네요. 생명의 배경, 파도를 생명의 전면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톨레식으로는 바다라는 그 배경 안에서 파도라는 순간순간의 그림자, 물결, 번개, 허공꽃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전면에 나타나는 모든 형상들은 그것이 나의 배경을 이루는 조각조각의 형상들이라는 것이죠. 자, 인류의 집단적인 병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로잡히고 움직이는 형상의 세계에 최면당해 삶의 내용물에만 너무 열정한 나머지 내용물을 초월한 형상을, 초월한 생각을, 본질을 잊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시간에 사로잡혀 영혼을 잊고 있다. 자신들이 온 곳이고 자신들의 집이며 자신들의 운명인 곳을 영혼은 진정한 당신의 살아있는 실체이다. 자, 여기 실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삶의 비밀이 있다. 어떤 것인과 어떤 것이 아님, 형상과 형상의 부정이, 형상의 부정은 자기의 본질은 형상이 아니라는 알아차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를 마쳐요. 네, 우리가 이 삶의 비밀 톨레는 실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 어떤 것임과 어떤 것이 아님, 이런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역할을 충실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뭐 엄마다, 아빠다, 아이다, 학생이다, 직장인이다, 이런 자신이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삶의 노력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선 누구인가에 대한 그 라마나 마하리시 같이 앞전에 톨레의 말처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나 고민, 깊은 사유는 끝나셨나요? 그것이 끝났다 100%는 아니어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사숙고하는 과정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고 당신의 어떤 신념과 사회 정의, 선과 자유,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허망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안데르센 동화에서 그 미운 오리 그 동화책이 있잖아요. 누구나 알 거예요. 그쵸? 오리들 사이에서 백조의 알, 크고 회색인 백조 알을 부화되어서 자기가 오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오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지만 늘 돌출되죠. 미운 짓만 하는 것 같고 행동들이 다른 애들처럼 잘 따라가지가 않으니까 늘 지적이 되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 외롭고 슬프고. 자, 그럼 미운 오리 새끼의 일화가 선가에서든 많습니다. 뭐 독수리가 닭으로 크거나 사자가 당나귀처럼 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많아요. 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검증,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검증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검증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어, 그거에만 이끌려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참 이런 동화처럼 차이가 있어요. 이 독수리가 닭으로 큰 이제 인도 우화에서는 우리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닭처럼 살다가 죽거든요. 독수리가.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늘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면서. 자, 그러면 이 독수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다면, 닭들하고 나의 날갯깃이 좀 다르네, 부리가 다르네, 내 발톱 움켜쥐는 것이 좀 다른데 크기가 왜 다르지? 나는 닭인데, 닭이라고 그 믿는 신념체계, 유전이 가르쳐준 모든 너는 이래야만 해 라는 것에서 그 이래야만 해와 내가 다르네, 그것을 검증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이 누군지, 백조인지 독수리인지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호랑이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이미 당나귀는 될 수 없고 이미 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내가 독수리의 삶을 엄마 독수리한테 배우지는 못했어도 내가 독수리임을 자각하게 될 때 닭은 될 수가 없어요. 호랑이임을 자각하게 될 때 당나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료 당나귀를 다 잡아먹고 이렇게 동료 닭, 오리 다 이렇게 막 살생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같이 큰 정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의 본능을 깨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호랑이였네, 내가 독수리였네, 이것이. 그러면서 나의 희노애락의 전부가, 내 희노애락을 이루었던 전부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내가 왜 닭처럼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벌레에 만족하지 못할까? 땅을 헤집을 때 왜 쟤네들처럼 조신하게 헤집지를 못할까? 잘 땅을 헤집는 그 능력이 독수리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움켜쥐는 발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안 될까? 그 고민했던 지난날의 숱한 고통들이 내가 독수리였구나를 자각하는 순간 뭘 해결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더 잘 파게 된 것도 아니고 부리가 뾰족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닭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를 않고 왜 더 잘하지 못하냐,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뭘 했나요, 얘가? 닭에서 독수리로 전환되는 어떤 그 몸의 전환이 일어났나, 현실적인 몸의 전환이 일어났나, 아니면 행위, 습관의 전환이 일어났나,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다만 그는 자신의 본질을 자각만 했잖아요. 그런데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연의 야생의 독수리처럼, 타고난 독수리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왜 나는 닭과 같이 안 되냐에 대한 고통으로부터는
이 독수리는 자유로워져 버린 것이에요. 일순간에 돈으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점수라는 것은 닭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닭의 습성 안에서 내 안에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은 봐야죠. 그럼 독수리는 뭘 보면 돼요? 닭의 습성이 올라올 때 아, 내가 닭이라고 믿고 있구나. 난 독수리인데 이것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 습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고 알아차리고 보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내려놓겠다. 닭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을 했구나. 이 금강경 32분에 응화비진분 응화비진분이겠죠. 그 응화비진분에 이렇게 이슬 같고 꿈 같고 번갯불 같고 그림자 같고 뭐 이렇게 환상 같은 것이죠. 다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과 같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햇볕이 비치면 이슬은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이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햇볕이 딱 비춰지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딱 비춰지면 닭의 습성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요. 내가 정말 독수리의 입장에서 닭의 습성을 보게 되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 사물의 존재, 순수한 있으면 사물의 존재에 앞선다. 톨레가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비밀을 얘기하죠. 실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의 어떤 것임,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독수리가 닭이라고 믿고 닭의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자신한테 맞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라고 대상을 탓하고 있지만 정말 대상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정말 내가 독수리인데 병아리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이 유전의 강압에 내가 그 심리 구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인 것이 독수리네, 호랑이네, 호랑이의 습성으로 살아가느냐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내가 호랑이였구나, 독수리였구나 부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봅니다. 내면 공간의 발견 8장.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 내면 공간의 발견 8장.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 고대 수피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동 지방의 어느 왕이 끊임없이 행복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고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면서 심한 반응을 보였고 행복은 일순간 낙담과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왕은 그런 자신과 삶에 몹시 지쳤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신하를 보내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소문이 난 현자를 불러오게 했다. 현자는 왕에게 현자가 오자 왕은 말했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소. 내 삶의 마음이 평정과 조화를,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을 원하오.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소. 현자가 말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무슨 의미요? 하고 물었다. 늘 이 반지를 끼고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 내리기 전에 이 반지를 만지고 그곳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제나 평화로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단순한 말이 그토록 큰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은 어려운 시기에는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삶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것처럼 들린다. 너무 행복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을 때니까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글귀의 깊은 의미는 앞에 나온 두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함께 읽어질 때 분명해진다.
언제나 그런가 하고 반응한 선사의 이야기는 일어나는 일들에 전혀 마음의 저항을 하지 않는 그 일들과 하나가 되는 자세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항상 아마도라고 단순하게 반응한 남성의 이야기는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말해준다. 이 반지의 이야기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됨을 가리켜 보인다.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 판단하지 않고 무판단, 집착하지 않는 것 무집착이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세 가지 측면이다. 모든 상황의 덧없음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 이 덧없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형상이 가진 무상함에 기인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새 현재의 이야기에서 내가 아마도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서는 모호성이 자리 잡으면 이 말 자체는 아마도 모호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좋은 일이야 아마도, 이건 나쁜 일이야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겉에 듣기엔 그래서 넌 의견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야 이건 나쁜 일이야 그런가? 이건 좋은 일이야 그런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겉에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왜 저렇게 모호해? 태도가 정확하지가 않아. 자기의 주장이 없어. 이런 모호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호성이 있으면 그런가 아마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흉내를 내는 것은 자기 불안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불안에 넘어질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서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책에 나온 선사는. 그러면서 그냥 아이를 키우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비난 다 받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면 그냥 또 데려가는 대로 보내주고 정성껏 키울 때는 키우고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에 대해서 그런가 했지만 그 선사의 생활과 삶을 보세요. 어디가 모호성이 있어요. 완전한 확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아 시인의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산다. 누가 이기겠는가? 인디안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어볼 때 손자가 흰 늑대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너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기는 것이야.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지 않은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구나.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이 옳은 거고 내가 먹이를 주는 게 선한 거고 내가 먹이를 주는 게 악한 거고 내가 먹이를 주는 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제 이런 나의 판단을 일으키는 모든 것,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내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었느냐 그것만 잘 알아차리면 되는 거구나. 이제 동화로 이런 어떤 일화로 읽을 때 참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삶을 볼 때의 태도는 이것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내 안의 진실성, 톨레가 말하는 순수한 있음의 상태로 보게 되면은 먹이를 준다 안 준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형상 지어져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지금 카페에 갔으니까 손님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부모 역할, 딸, 아들, 자식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에 대해서는 먹이를 주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 형상을 이루기 전에 존재라는 것은 존재가 있어야 어떤 행위와 형상을 지을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내 내면에서 완전한 이 자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안심인명의 도를 얻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이 아마도 그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태도들은 모호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삶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 어디에도
그 말과 같은 모호성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 현실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그런가 하고 말을 해도 아무런 모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 드러난 모든 것이 형상의 일부, 바다의 일부인 파도, 코끼리의 일부인 기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상황의 덧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형상이 가진 무상함을 기행하는 거. 그래서 모든 형상의 상황의 덧없음을 자각한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아이고 이건 뭐 다 무상한 거야. 남들 다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무상한 거야. 이건 기뻐할 것도 아니지. 이게 지금 형상의 무상함을 아는 태도입니까? 형상의 무상함에 사로잡힌 태도입니까? 이거 구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형상에 사로잡히면서 난 그걸 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상과 더 이상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인 의식은 형상의 강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가 발산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상이고 그 형상은 평화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의 평화다. 당신 이제 이 세상의 것들에 의미와 중요성을 두지 않고도 그것들을 즐기고 음미할 수 있다. 그것들은 원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창조의 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에 집착함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 라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모든 고통들은 형상의 과대평가와 내적 공간의 차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당신 내면의 영원성 그것만이 무상함을 무상함으로 인식할 수 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한 구약 성사 예언자도 그렇게 느낌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네요. 자, 다음 대상의식과 공간의식.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생각이 지나가면 다음 생각이 연이어 밀려온다. 이것이 대상의식의 차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현실이다. 대상의식,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의식인 것이죠. 상대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상대가 비난하면 슬퍼하는 것이 대상의식이겠죠. 상대가 주는 희노애락에 내가 희노애락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 그 대상에 대한 의식과 인식 때문에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 이 대상의식일 것인데, 자,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현실이 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이 그토록 불균형 상태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의 행성을 제정신으로 되돌리고 인류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상의식을 공간의식으로 균형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간의식의 등장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공간의식이라는 게 뭐지? 이제 돌레의 책에 보면 자기의 언어가 있잖아요. 고통체. 어떤 순수한 있음, 뭐 여기 말한 대상의식, 공간의식 이런 식으로 그 톨레가 규정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식이 뭔지 제가 물음표를 쳐놨어요. 네,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공간의식은 사물을 의식하는 것이다. 언제나 감각, 지각, 생각, 감정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 과정과 동시에 그 밑바탕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사물, 즉 대상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전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배경에 내면에 깨어 있는 고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이 차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자각하지 못한다. 나는 때로 그것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가? 이 공간의식이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현존 아니면은
이 저 너머의 의식, 형상을 만들어내는 무소부재성, 불가지성, 불가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구나. 공간의식은. 그래서 이 아까 바탕과 전면을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바탕을 이루는 것이고 공간의식은 바탕을 이루는 것이겠고 대상의식은 그 바탕 안에서 드러나는 전면으로 드러나는 봄, 여름, 가을과 같은 형상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상의식과 공간의식이 결정적인 차이는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상인식은 그 사람이 나에게 희노애락을 준다는 그 사로잡힘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슬퍼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실존성에 대한 인식은 없고 그 말에 끌려다니는 집착된 인식, 집착되고 쇠뇌된 인식과 판단만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네요. 어떤 사건과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진정한 원인은 그 사건과 사람과 상황 자체가 아니다. 오직 공감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공감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은 그 밑바닥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나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슬픈 일이 오는데 내 아이가 죽고 내 부모가 죽는데 동요되지 않는다. 그냥 담담히 나의 할 일을 한다. 나무처럼 돌멩이처럼. 자, 그래서 생각 때문에 동요되지 않는 것에 어떤 동요였으면 좋겠냐 생각하면, 느끼다 보면 나의 집착에 동요되지 않는다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는 현상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연과 시절, 조건이 맞아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누가 사고를 당해서 당하는 거 아니고 누가 꼴등을 하고 싶어서 꼴등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나의 조건과 인연이 현실 인과롭게 펼쳐지는 것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내 감정과 이 감정은 생각이 일으키는 거야. 기억과 규정화된 나의 유전이 일으키는 거야.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난 동요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삶의 태도는 이제 여기에서 기적 수업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에 자신의 생각과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에서 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요되지 않는 것이 집착, 자신이 그렇다라고 믿는 신념,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그것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는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겠고 톨레식으로 밑바탕에 흐르는 현존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생각 아래로의 추락, 생각 위로의 올라감이라는 부표 같은 이야기가 올라오네요. 몹시 피곤할 때 평소보다 더 평화롭고 덜 긴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피곤함으로 인해 생각이 줄어들어 마음이 만든 문제 많은 자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잠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다. 고통체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술과 특정한 약으로 긴장을 풀고 근심이 없어지며 잠시 동안은 평소보다 더 생기가 넘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지도 모른다. 노래와 춤은 오랜 옛날부터 삶의 기쁨들의 표현이었다.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잠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알코올로. 무의식이라는 큰 대가가 따라온다. 그렇게 하면 생각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몇 잔이 더 거듭되면 식물계 영역으로 퇴보할 것이다.
공간의식은 이러한 몽롱해지는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공간의식과 몽롱해지는 상태는 둘 다 생각을 초월한 상태이며 그것이 공통점이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생각은 위로 올라가는데 반해 후자는 생각이 아래로 떨어진다. 한쪽은 인간의식의 진화, 다음 단계이고 다른 한쪽은 수억년 전에 벗어난 단계로의 퇴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 아래로의 추락, 이 고통체로 내려가는 거, 우리의 무의식 업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시겠고, 생각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공간의식,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여기 텔레비전과 의식 읽어보면서 이 톨레가 이 어떤 매체들, 방송 매체들에서 참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저도 참 불편해요. 예, 우리 이제 톨레가 쓸 때는 텔레비전이겠지만 텔레비전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현상에서 톨레가 책을 쓰게 된다면 이 핸드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불편한 마음을 책을 썼을 것이에요. 이제 거의 자신의 뇌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만큼 핸드폰에 대한 중독이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정도의 문제성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고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텔레비전 속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그 생각을 생각하고 있다.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만 마음의 활동을 정지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텔레비전 화면으로부터 생각과 이미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다. 이것은 최면 상태와 다르지 않게 넋을 잃은 상태에서의 수동적인 깨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기계적인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내 온 마음이 중독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들은 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것, 완전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현실에 한 발도 직접적으로 내디딜 수가 없잖아요. 로봇이 아주 정교한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지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연필 이렇게 만지면서 감촉하는 이 감촉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제가 느끼는 그 똑같은 고무의 감각과 딱딱함 이런 것을 다 느낄 텐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 느낌은 그 로봇이 느끼는 그 감각은 뭐든지 다 정보잖아요. 실제로 이 감촉의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감촉의 느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언어를 본인이 인지하고 자각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내딛어서 흙을 밟아도 그 쇳덩어리가 흙을 밟아도 그래서 흙에 대한 모든 정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말을 한다 그래도 그 단순한 사실 네가 그래서 그것을 느꼈어? 그것을 실제로 만졌어? 그것을 봤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흙을 밟아본 적이 없는데 흙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속고 있죠. 그 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권위와 그 압도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 말이 맞겠지. 나는 그냥 흙을 느끼기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걔 말이 맞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속에 계속 빠져드는 것은 그것이 흥미를 주고 중독을 일으키려면은 얘가 주는 기쁨이 맞아야지.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 강아지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100개 1000개를 준다 한들 강아지는 그냥 살코기 하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나한테 기쁨을 안 주면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 중독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생각 중독이에요. 기쁨을 준다라고 느끼죠. 실제로 느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핸드폰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실제 한다고 믿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집에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 매체들, 특히 핸드폰이 송출하는 영상들, 여기에서 톨레가 최명 상태와 다르지 않고 넋을 잃은 상태의 수동적인 깨어있음, 마약과도 같은 대가, 마약을 먹는 대가, 그래서 의식상실이라는 이 대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톨레도 이렇게 말하네요. 텔레비전을 계속 보는 것은 재미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텔레비전에 중독되면 프로그램이 별것 아니고 무의미한 내용일수록 점점 의존이 심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루 종일 TV만 보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볼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볼 게 없어, 엄마. 볼 게 없어. 매일 TV를 매일 보시는데 볼 게 없으신데 왜 보고 계세요? 볼 게 없으니까 볼 거 찾느라고 본다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마트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마트에 한 번씩 가고 필요한 거 살 때 이렇게 가는 거는 마트에 물건이 많아 보이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런 충동 구매가 일어나는데, 마트에서 늘 일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한 몇 년 이렇게 일하신 분, 아유 뭐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모양 조금 바뀌어갖고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뭐 별거 없다. 다 똑같다. 그냥 크기만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현상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존되어 있는 것이 시간 때우는 방법이고, 시간을 그 망상 속에 들어가서 때운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사색을 하거나, 빛깔 좋은, 지금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이끼가 돋아나는 이런 것들을 보거나, 이 자연하고 친해지기에도 일평생 매일매일이 다른데, 웃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지금도 완전히 에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를 잠자게 하는 것, 무지개의 상태로 만들어 지배하는 것이 텔레비전의 숨은 목표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와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슬프게 공감합니다. 자, 지나친 텔레비전 시청과 특히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전 세계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가하는 주의력 결핍의 원인이다. 주의력의 지속시간이 짧으면 모든 감각 지각과 관계가 얕고 불충분한 것이 된다. 그 상태에서 하는 일 모두가 깊이가 없다. 깊이는 주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텔레비전을 보면 무의식적이 될 뿐만 아니라 수동적이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된다. 그러므로 무작위적인 시청 대신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 몸 안에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 좋다라고 톨레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금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을 보고, 유튜브도 좋은 정보가 정말 많죠.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이상으로 폐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것을 시청하고 그것에 중독되는 현상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자연과 더불어서 지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나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은 시청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유혹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순간 그 순간을 지나기 위해서
가끔씩 그런 거를 보는 것은 좋지만 그냥 그것이 술이나 마약처럼 나에게 어떤 판단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게 참 보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톨레도 아주 걱정을 하고 있죠. 많은 영성가들이 걱정을 하는 분야일 것이에요. 이제 이런 영상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로잡히는 것과 똑같이 이 영상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로잡히면서 안정감을 주죠. 나는 숨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의 그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삶의 개선에도 그렇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노력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승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먹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먹이 주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정말 잘 크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될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